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라기보다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6월 FOMC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그리고 뭐 리포트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미드에셋에서 쓰신 리포트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달러원, 그리고 이제 뭐 WTI, 금,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좀 추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단 키스코 홀딩스, 뭐 요즘에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뭐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렸었던 이제 CJ 제일제당하고 뭐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뭐 LG 전자랑 뭐 효성화학 이렇게 좀 차트 보도록 하고요. 한국금융지주는 빼는 게,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잠시만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게 이게 요일별로 제가 이렇게 월화수목금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목요일에 있는 종목이어서 뭐 그냥 종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좀 차트 보도록 하고요. 상대가치평가랑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절대가치평가 LG화학이랑 포스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보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이제 좀 신용 잔고 추이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FOMC 설명할 때 유동성 내용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한 0.4%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장초에 사실 하락폭이 더 컸다가 조금 만회를 살짝 하였고요. 코스닥은 이제 만스닥이 됐네요. 천스닥이 됐네요. 이제 오늘 좀 플러스로 0.5%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의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많았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은, 뭐 오늘 보시면 차익도 기관 같은 경우에 많았죠. 외국인은 비차익이었었고, 자, 요즘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시스 항상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가 또 나빠졌습니다.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결국 지금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물은 이제 432.85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론가는 이제 434.75가 사실 돼야 되는데, 이제 현물의 이론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사실 코스피 200의 선물이 지금 432.85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론가가 434.7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선물이 싸고 현물이 비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이제 비싼 현물을 이제 공매도하고 이렇게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늘 좀 가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물량이 이렇게 베이시스가 1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그런 전략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물량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보시면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개인이 또 한 1조 정도 대규모로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하였고, 이제 기관은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4,6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아마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이제 베이시스를 좀 약간 먹기 위해서 하는 차익 거래의 성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실 증시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 순매도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개인 같은 경우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40억 매수, 개인은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MC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오늘 새벽 3시쯤 한국 시간으로 3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6월 미국 FOMC가 만장일치로 이제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이제 동결이 됐고요. 필요 지급 준비금과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제 금리, 이제 IORR과 이제 IOER이라고 하는데요. 0.1%에서 0.15%로 상승이 되었고, 영레포 금리도 이제 0%에서 0.05%로 이제 모두 5bp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8월 잭슨 홀이나 아마 9월 FOMC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실행은 아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미래셋이 아니라 이제 이베스트네요. 이제 이베스트에 이제 우혜영 연구원님, 이제 이코노미스트님이 이제 쓰신 글인데, 뭐 내용은 이제 뭐 다 이제 생략하고 이제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점도표라는 게 뭐 영어로 닷플롯이라고 해서 그냥 연준 이제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2021년이랑 2022년이랑 2023년이랑 이제 롱건런은 이제 장기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기준금리의 최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금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씩 인당 한 명씩 이렇게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021년 같은 경우 모두 다 이제 동결을 해야 된다. 이제 0% 여기 이제 금리가 나와 있고요. 0% 다 동결해야 된다는 동의라고요. 이제 좌측이 이제 3월에 FOMC의 점도표고 우측이 이제 이번 6월 FOMC 이제 점도표인데 뭐 달라진 것은 2022년도에 금리를 2번이나 올려야 된다는 게 한 명 더 증가가 됐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이제 2명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2023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2023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뭐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점도표대로만 꼭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장이라기보다 이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일단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뭐 2023년도에는 뭐 무조건 인상은 할 것 같고 2022년도에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하냐 마냐가 이제 내년도에 인상을 먼저 하냐 마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6월 성명문에서 이제 뭐 최근 물가 상승은 이제 주로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는 뭐 3월 문구는 그냥 유지가 됐고요. 뭐 특정 물가 상승 동인이 이제 원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다만 뭐 공급 병목 현상이 뭐 예상보다 좀 크고 경제 재개로 인해 뭐 수요의 이제 빠른 확대와 이제 병목 현상하고 뭐 구인 문제 등은 뭐 공급 제약을 야기해서 아무래도 연준 위원보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전망을 실제로 성명문에서 좀 했었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제 기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기존 2.4%에서 3.4%로 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요. 22년도 전망치는 2%에서 2.1%로 23년은 2.1에서 2.2로 2.22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일단 뭐 IOER하고 이제 아까 이제 IORR하고 이제 IOER이라는 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뭐 사실 저희도 이제 해석이 되겠죠. 뭐 제가 사실 가끔 계속 설명을 해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다 연준의 부채 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연준의 자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연준의 자산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시장이 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좀 순서가 잘못된 게 너무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FOMC 다음 날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해보죠. 네, 이제 연준 이제 페드의 재무 상태표인 겁니다. 뭐 BS라고 하죠. 보통 뭐 영어로 이제 밸런스시트라고 하는데 뭐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요. 자산이 이제 연준 총 자산이죠.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부채고 자본인데
자본은 뭐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자본 뭐 유상증자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페드가 뭐 그냥 단기 순이익 벌어들이는 정도가 이제 자본으로 쌓인다라고 했을 때 뭐 자본은 제외한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이제 테이퍼링이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자산이 어떻게 하면 축소가 될까, 언제 축소가 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 자산이 이제 축소되는 원인이 자산을 축소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약간 이 부채가 줄어들면은 이 부채를 통해서 자산이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채를 알아야 돼서 이제 연준의 그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연준의 부채는 이 파란 색깔 유통 통화 이제 그냥 화폐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 준비금이 갑자기 뭐 이상하게 떴는데 이제 지급 준비금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 필요 지급 준비금하고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금리를 0.1에서 0.15%로 이제 상승을 시켜준 것이고요. 왜 그럼 상승시켰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다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TGA라고 해서 이제 지급준비금 이제 리저브라고 하고요. 유통 통화는 이제 circulation in currency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영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막 그런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지급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인프라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투자들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냥 미 재무부의 지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리버스 레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레포에 대해서 좀 알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연준이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연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채권을 들고 있거든요. 연준이 자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연준이 이제 국채 매입을 해서 자산을 이제 쌓아 나가는 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자산에 이제 채권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부채니까 돈을 뭔가를 빌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돈을 빌린다는 의미가 그냥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빨아들이는 창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금리도 이제 0%에서 0.05로 이제 5bp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요. 왜 이제 이 금리를 올렸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급준비금은 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TGA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유통통화랑 지급준비금이랑 이 재무부 일반 계정 합산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미 테이퍼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왜냐면 부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 리버스 레퍼라는 것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결국 내가 돈을 빌리면서 지금 이 이 부채 축소를 방어하면서 자산 매입을 일단 계속 하려는 좀 의지를 지금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사실 금리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으면은 이 RRP, 이 리버스 레포를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맡겨줘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안 줄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0%에도 이만큼이나 빌려줬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TGA는 줄어들 텐데 이때 계속 돈을 빌려야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적어도 8월에서 9월 FOMC까지는 그러니까 9월 FOMC까지는 결국 버텨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제 그렇게 버틸려면은 뭐 앞으로 약 3달 정도 남았는데 3달이라도 버틸려면은 이제 약간 계속 돈을 좀 꼬아야 된다. 이제 그 돈 꾸는 금리를 높여줌으로써 조금 약간 테이퍼를 지금 늦추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뭐 지급준비금도 똑같습니다.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금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더 RRP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좀 두 금리를 좀 높였다라는 것은 결국 약간 테이퍼링을 지금 살짝은 이제 늦추려고 왜냐면 이번에 이제 한다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9월에 이제 발표할 때까지 늦춰야 되잖아요. 그런 늦추는 이제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미 이렇게 밑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채는 줄고 있다라는 걸 뭐 이렇게 데이터로 이미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 지급준비금 금리랑 이제 레포 금리를 높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막지만 애시당초 이 레포를 아무리 높여준다고 해도 물론 아무리 높여주면 이제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높이면은 이게 기준금리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이걸 높이는 것 자체가 이제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높일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준금리가 0.25죠. 0.25 이제 상한이 0.25인데 0.25는 넘길 수가 없죠. 지금 이미 0.1에서 여긴 0.15까지 높였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룸이 이제 0.1%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머지않아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일단 테이퍼링은 실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에 이 낮아졌던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자산 쪽 버블은 좀 걷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일단 다시 이제 돌아가서 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파동인 3주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볼린저 밴드를 위해서 일단 그냥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새로운 파동은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상세가 이렇게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올라가서 이렇게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로 내려갔던 게 A, B, C로 이렇게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마도 가는 파동이 이제 아마 3-1파의 뭐 고점을 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많이 봤었다가 요즘엔 좀 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는 뭐 사실 이제 거의 다 닿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거의 뭐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원래 볼린저를 타고 가거든요. 타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볼린저 좋은 볼린저 이제 볼린저 창시자가 쓴 책을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이게 절대적인 고점하고 이제 상대적 고점 개념이 있거든요. 실제로 상대적 고점은 여기인 거고요. 지금 절대적인 고점은 여기지만 사실 힘 자체가 이제 많이 빠졌다. 상대적 고점은 오히려 여기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기술적 분석 영상 나중에 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뭐 주봉 먼저 일단 보시면은 뭐 매번 요즘에 똑같은 얘기지만은 변화일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저점부터 코로나 저점부터 이 4파 저점이죠. 4파 저점까지가 딱 33주였었고요. 이 저점부터 또 지난주까지가 또 33주인데 이 33이라는 숫자는 이제 또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본 수치라는 수치입니다. 뭐 9, 17, 뭐 26, 33, 42, 52, 65 이런 이렇게 좀 일목균형표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이제 33이라는 수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올 때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또 대등 수치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가 22주,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딱 22주가 되게 됩니다. 대등 기본 수치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추세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든 하락하든 횡보를 하든 변화일이라는 게 이제 꼭 전환일은 아니어서 더 위로 튈 수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둘 다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뭐 변화일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변곡점 부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이제 3-1파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봤을 때도 이제 여기 이 채널 아이고 없어졌네요. 네. 이 채널이 이제 과거에 이 채널 대가
아무래도 여기가 또 좀 여기를 이제 뚫어버리면 조금 더 좀 약간 부정적인 모양일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뚫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럼 5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그냥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여기가 이제 3파죠. 3파, 4파, 이렇게 5파까지 지금 다 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말 이제 5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보기 전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그냥 괴선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추세가 뭐 오늘 좀 하락했다고 하지만 뭐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있지만 뭐 좀 보수적으로 하신다, 뭐 조금 더 확인하고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전환선 깨지면 일부 매도, 뭐 기준선 깨지면 일부 매도, 뭐 아니 26일 프랭스팬까지 다 깨지면 뭐 전량 매도 하든 방식이든, 아니면 뭐 기준선을 깨면 뭐 전량 매도 하는 방식이든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분봉상으로도 여기가 이제 아마 그럼 4파고,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3파고, 여기가 그냥 그럼 4파였고, 여기가 그냥 1, 2, 3, 4, 5로 뭐 지금 고점 치고 아마 저는 빠지는 거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S&P 한번 보시면은, S&P도 이제 똑같이 3주봉부터 보시면은 이제 S&P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인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친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냥 이제 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이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이제 여기가 떨어지기, 이렇게 채널이 뚫리고 나면 A, B, C로 조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하회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그럼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에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5파는 이제 쐐기로 아마 거의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쐐기 패턴도 끝이 난 것 같기 때문에, 이탈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진 않고, 일단 전환선을 일단 하회하고 9일 프랭스팬도 일단 역전은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기준선하고 이 50이동 평균선, 검은 색깔이 50이동 평균선을 이제 깨냐 마냐가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MACD도 이제 좀 매도 시그널 보내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저는 이제 하방을 보지만, 일단 뭐 볼린저 밴드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곧 변동성 커지면서 위든 아래든 좀 튈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은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 3파, 여기가 그럼 4파, 여기가 이제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충 이 쐐기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1, 2, 3, 4, 5로 가는 패턴을 봤을 때 어제가 하락을 하면서 이 쐐기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뭐 저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이 내려가는 파동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나스닥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여기가 그럼 1이고, 그냥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3의 1이고, 여기가 이제 3의 1이고, 여기가 이제 3의 2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의 3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좀 체크를 해보려면, 여기가 이제 하락이 아니라 그냥 단기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그냥 A, B, C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일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는 못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이제 위로 뚫리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88 정도 4228 정도 이제 넘어가면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 하방으로는 여기가 이제 깨지면 조금 더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든 밑은 하나 깨면 좀 더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면서 뭐좀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점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저점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4 가고 저는 아마 여기서 이제 5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A, B, C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일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여기 저점이 먼저 깨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가 위로 먼저 깨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먼저 깨지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쏠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적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걸 봤을 때 여기도 이제 여기가 상대적 저점이고요. 절대적 저점은 여기지만 실제로 여기를 치자마자 이제 여기가 이제 상대적 저점이었구나 라고 볼린저 밴드로 알 수 있었고요. 좀 반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뭐 반등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는 이제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랑 뭐 달러 인덱스랑은 매우 이제 동행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원달러도 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13원 정도 급등하면서 구름대 뭐 후행 스팬 뭐 다 넘어버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나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WTI는 뭐 크게 움직임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다만 좀 도지 모양이 나온 게 좀 걸리긴 하나 일단 뭐 추세상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선물 같은 거 이렇게 좀 급락을 하다가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뭐 금은 계속해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는 않아서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급준비금이 풀린 돈에 따른 인플레이션 뭐 지금부터 약 한 1년 뒤부터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때문에 한 6개월 뒤 정도 사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했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냥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구름대를 먼저 깨느냐, 뭐 위로 먼저 깨느냐, 뭐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뭐 FOMC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만 2bp 정도 지금 기준으로 일단 좀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좀 저항을 보였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할지 말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구름대를 위로 넘냐 아래로 계속 유지하냐가 계속해서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뭐 유일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뭐 오늘 신고가를 일단 기록을 하였습니다. 4.8%면 뭐 계속해서 좀 상승률이 높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UBS 쪽에서 계속 많이 사고 있고 기관에선 팔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거기 이제 한국 투자 밸류에서 뭐 계속 일단 매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물량을 일단 UBS에서 계속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 측에서 뭐 일단 수급이 계속 좋아서 일단 뭐 차트는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 스팬 다 호전돼서 뭐 계속 좋은 모양이고요. 뭐 오랜만에 이제 키스콜딩스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뭐 주가가 뭐 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그냥 총 부채 정말 보수적이게 모든 부채를 다 차감한 거를 그냥 저희가 공장은 다 버리고 지금 그냥 공장이랑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오히려 그냥 회사를 바로 청산시키더라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이 16%입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냥 현금 가치만도 안 되고요. 모든 거 이제 미래 왜냐면 이제 2분기 실적도 저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좋게 나오고 이제 회사 뭐 퍼도 뭐 사실
보수적으로 매우 제가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퍼가 뭐 5배에서 뭐 4배, 뭐 낮게는 3배까지도 내려갈 텐데,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뭐 그래도 한 거의 7만 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이 회사의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돈은 지금부터 과거에도 있었고요. 왜냐면 그때 근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결국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주주 가치의 좀 재고의 영향인데, 앞으로도 좀 그런 활동이 있어야 더 올라가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뭐 다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CJ 제휴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이제 26일 횡스팬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기준선이라도 상회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 자체는 밸류에이션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좀 매수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구름대 밑에서 뭐 계속 좀 애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뭐 적어도 이제 구름대라도 좀 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계속해서 좀 약간 다시 한번 힘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기준선하고 52종 평균선에서 좀 막히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적어도 이제 종가로라도 여기를 이제 확실히 깨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 반등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그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누적해서 71조를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순매수 29조로 돌렸으니까 오늘 이제 다시 또 이제 100조죠. 100조 순매수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100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역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합산해서 이제 100조를 매도했다는 말이고요. 뭐 결국해서 사실 수급은 이렇게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은 뭐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좀 절대가치 평가 먼저 보시면, 오늘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하고요. 뭐 정말 실적 전망치를 매우 높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1조 거의 5천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 애널리스트 전망치에 따라서 정말 매우 높은 5조로 어마어마하게 거의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약간 고평가지 않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가 한 71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을 때 적정 가치 거의 뭐 적정 주가에 가깝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 가치 평가로 한번 보시더라도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LG화학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LG화학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인데, 뭐 지금 매우 고평가, 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좋은 주식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리포트에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하면은 뭐 좀 약간 지주사 되는 그런 중간 지주 역할에서 이제 할인율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저도 좀 그런 할인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제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약간 계속 지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깨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한 차트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어떻게 보면 좀 매달려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보시면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성장률은 그냥 1%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낮게 설정을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은 뭐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으로 그냥 전망치를 잡아봤을 때 현재 주가가 한 34만원 정도 되는데 한 73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래도 뭐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14% 정도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와 같이 평가를 보더라고 해도 뭐 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래도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 수익률도 뭐 과거 평균보다는 뭐 그래도 이 부분 이후로는 좀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이때 이렇게 주가랑 기대 수익률이 같이 떨어졌던 거는 이 수익성 자체가 사실 주가랑 같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2017년 중반부터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어서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근데 구름대도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MACD는 조금 약간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구름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서 전환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뭐 그땐 좀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만 보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만 보면은 일단 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상대 수익률은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좀 계속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약간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너무 단기 급등이 조금 있기는 해가지고 뭐 그게 조금 약간 들어가기 좀 무섭다 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비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싼 편에 속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곧 카카오뱅크 상장인데 뭐 그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약간 등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뭐 50일 이동 평균선 뭐 기준섬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지지 저항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구름대를 일단 넘기고 나서 사신더라도 구름대 넘고 이 26일 평균선 넘어가면 뭐 그때 이제 뭐 좀 살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 선은 이제 두 자산의 이제 수익률, 주식 채권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뭐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제 상당히 주식이 싸다라고 나왔었는데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가 사실 뭐 거의 최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약간 미국 쪽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이 수치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금리에는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현재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PBR도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코스피는 일단 먼저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23조 5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코스피 신용잔고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을 하고 나서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 안에는 보통 이제 조정을 보여서 좀 조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쐐기를 거의 벗긴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좀 확인하고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뭐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좀 일목균형표 뭐 그런 괴선들 아니면 50일 이동 평균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계속해서 변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내일도 좀 중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기준금리가 뭐 빨라야 22년, 뭐 늦으면 23년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시장 이 국고채 10년 금리가 사실 먼저 움직이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때도 그렇고 과거 뭐 예전 차트들 한번 보시면은 금리 차트도 이렇게
기준금리 고점을 미리 사실 채권 금리들 같은 경우 미리 한 번씩 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10년 금리는 10년간의 움직임을 선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반영을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금리가 미리 기준금리 고점 부분까지 선반영을 시켜버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기준금리를 22년, 23년에 올린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 10년물 금리이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선반영된다면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해 두시고 뭐 계속해서 좀 조심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주식은 사실 뭐 매도는 안 하고 그냥 전량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제가 그냥 해지를 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고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이 깨지 않는 이상 뭐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내일 마감 시장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